30번부터 같이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3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괄호가 나왔을 때는 1회 모의고사 때부터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일단 괄호가 있는 문장, 자, 괄호가 있는 문장이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문장을 먼저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장의 의미를 먼저 확인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괄호가 있는 문장 보면요. 여러분들 알 수 있는 힌트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앞에 바로 하지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죠? 여기서 첫 번째 힌트 하지만 앞 내용과 지금 이 괄호가 있는 이 문장의 내용이 서로 반대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문제 첫 번째 힌트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 문장과 반대되는 의미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계속 보면요. 전신 수영복이 나왔대요. 전신 수영복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들 수영복은 아시죠? 수영할 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영복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수영복은 복장에서 이렇게 되었대요. 자, 이렇게 되다라는 것은, 복장에서 되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죠. 이런 면서 조건 결과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 하지만 지워졌네요. 두 번째, 자, 조건, 면서, 결과, 되다. 자, 이걸 통해서는요. 자, 뒤에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다음 뒷부분에 나온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괄호가 있는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예요. 이 하지만을 통해서 앞 문장과 내용이 반대다라는 거. 뭐 하면서 어떻게 되다라는 문장을 통해서는 이 결과, 이 괄호가 있는 이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뒷부분에 나온다라는 거 두 가지 알 수 있죠. 그럼 볼게요. 자, 앞 문장 먼저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비록 소재를 바꾸고 디자인을 바꾸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영복을 바꾼다는 거죠. 수영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수영복의 재료나 디자인, 옷의 모양을 바꾸는 노력은 있었지만 자, 이것이 경기력 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대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디자인을 바꿔요. 소재를 바꿔요. 자, 이거 원래 과거의 수영복에서 전신 수영복으로 바꾸니까 디자인을 바꾸는 것 볼 수 있겠죠. 자, 전신 수영복으로 나오면서 경기력 논란 이어지지 않았는데 하지만 전신 수영복은 디자인을 바꿨더니 경기력 논란이 생겼다라고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 생각하지 못하셔도 여러분들 그 다음 문장, 이 결과를 나타내는 다음 문장을 통해서도 추측하실 수 있어요. 뒤에 보세요. 자, 수영복 회사들이 이런 변화, 앞에 나온 이런 변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이 전신 수영복으로 바뀌는 변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대요. 왜요? 자, 자기 회사 제품을 입은 선수들이 어떻게 됐대요? 좋은 성적을 내면 판매량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전신 수영복으로 바뀌는 것. 전신 수영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신 수영복이 나오는 이 변화, 전신 수영복이 나온 이 변화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전신 수영복이 나온 이 변화로 인한 결과 좋은 성적이 나오다 경기력 논란 이 두 개 연결되어서 괄호 부분에서는 수영복 때문에 전신 수영복이 나와서 경기력이 훨씬 좋아졌다. 경기력이 좋아지는 결과가 생겼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여기 항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괄호가 있는 문장에서 먼저 힌트를 찾아라. 의미를 먼저 확인해라.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뭐 특별히 볼만한 단어들은 없는 것 같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전신 수영복에 대해서 잠깐 보고 우리 넘어갈까요? 저도 문제에 나온 덕분에 좀 찾아봤는데 이 전신 수영복은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옛날엔 수영복이 매우 짧았잖아요. 약간 속옷처럼 보이는 수영복이었는데 수영복이 무릎 밑으로 내려가거나 팔을 가리는 이런 형태의 수영복을 전신 수영복이라고 하고 이게 2000년대 초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대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전신 수영복이 등장하니까 자, 결과 전신 수영복은 수영에서 기록을 올리는데, 기록을 향상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라고 하네요. 기록 향상에.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보면 33명 중에 25명은 전신 수영복을 입었대요. 와, 그러면 이 수영복이 엄청나게 이제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영복의 효과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수영복의 효과를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수영복의 소재, 수영복 옷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이걸 첨단 소재를 이용해서 조금 더 금메달 따기 좋은 이런 수영복 전쟁으로 생기게 되었대요. 그리고 전신 수영복 입은 선수, 입지 않은 선수의 격차,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이후로 전신 수영복을 입고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림픽에서 전신 수영복이 퇴출되었습니다. 전신 수영복 퇴출. 퇴출은 밖으로 내쫓다,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퇴출은 밖으로 쫓아내다, 내보내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은 거죠. 전신 수영복 입는 것에 대해서 밖으로 내보내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 수영 같은 경우에는 복장 규정이 생겼대요. 복장 규정. 수영복의 뭐 재료, 소재 어떤 것으로 해야 한다. 뭐 수영복 길이 어떤 것으로 해야 한다. 이런 세부 규정이 마련되는 그 원인이 전신 수영복 때문에 생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유님, 물의 저항이 있다고 하니까 짧은 수영복 많았죠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마유님이 이야기하신 바로 그 점이에요. 이렇게 전신 수영복이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수영을 빠르게 잘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유는 이 물의 저항력 때문이에요. 원래 보통 우리가 물속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 공기 중에 우리가 위에 지금 일상생활에서 살 때와 달리 물은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죠. 자, 이것을 저항력이라고 하는데 전신 수영복을 입으면 이런 저항력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훨씬 더 쉽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신 수영복 입으면 몸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몸을 눌러주어서 뭐 피로도 덜 느끼고 물의 저항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이 향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림픽에서는 이런 뭐 첨단 기술이나 아니면 옷을 통해서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영복 규정이 생기게 된 거죠. 누리님 퇴출 나가리라고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나가리라는 말이 좋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가리라는 말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약간 속어? 정식 단어가 아니라 표준어가 아니라 약간 좀 낮은 말, 고급스럽지 않은 단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릴리님 소재와 재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재료가 조금 더 큰 의미이고 소재가 그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재료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걸 재료라고 하죠. 필요한 것들. 소재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구성하는,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 구성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집을 지었어요. 자, 여기 집을 지었어요.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제 밖에서 보이는 재료가 있어요. 뭐 나무, 밖에서 보이죠? 그 다음에 뭐 또 집 지을 때 콘크리트, 이 밖에서 보이죠? 이런 것들은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여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처럼 보이죠? 그런데 소재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집을 짓는데 아까 콘크리트가 사용된다고 했었죠? 네, 콘크리트. 근데 콘크리트를 만들어주는 그 원래 그 성분 있죠?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성분들. 뭐 석회와 뭐 물, 그 다음에 뭐 돌 같은 거 섞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 수 있게.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이 구성하는 콘크리트라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 재료, 이걸 포함되어 있는 재료, 이런 걸 소재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소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그냥 이걸 만들려면, 이 물건을 만들려면 이 재료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것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완성된 이 물건이 나와 라고 알 수 있죠. 그것을 소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슈크백님이 뭐 못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못도 뭐 재료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인데요. 먼저 괄호가 있는 이 문장을 먼저 잘 봐야겠네요.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SNS 증후군은 SNS를 사용하면서 또 면서 나와 있죠. 사용하니까 발생하는 피로감을 지칭한다. 이런 신조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문장 의미 잘 보면요. SNS를 사용하니까 자, 괄호가 발생한다, 생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풀 때 SNS 사용하면서 괄호가 발생한다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SNS 사용했을 때 어떤 점들이 생기는지,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앞부분, 뒷부분에서 찾으면 되겠죠. 근데 앞부분은 요즘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점들이 생기고 있는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요. 뒷부분 볼게요. 자, 많은 젊은 세대가 SNS를 통해 타인의 게시물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거나 자,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광고 등의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SNS를 사용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 나에게 생기는 것 두 가지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첫 번째 발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불필요한 정보 때문에 생기는 피로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로감. 자, 그런데 이 상대적 박탈감은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타인의 게시물, 다른 사람이 올린 글, 뭐 사진, 이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겼고요. 또 두 번째는 광고 같은 불필요한 정보를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거죠. 타인의 게시물 보고
상대적 박탈감. 두 번째는 불필요한 정보를 보고 피로감 느끼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하는 게 이거네요. 상대적 박탈감과 피로감을 느낀다. 무엇 때문에요? 이런 거요. 너무 많은 정보들, 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느낀다 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거 답으로 찾아보면 1번 시간이니까 틀렸고요. 2번 과다한 정보 공유. 많은 정보 어떤 거요? 타인의 게시물 보고 또 불필요한 정보를 보고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게시물 관리라고 했는데 관리 아니에요. 왜요? 광고 같은 것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타인의 게시물도 내가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4번 인간관계 넓어짐. 이거는 안 좋은 것들, 이런 박탈감이나 피로감과 관계가 없어.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31번 문제. 세나님, 신조어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신조어는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뜻입니다. 단어? 이런 뜻이에요. 표준어는 아니에요. 신조어는. 인터넷에서 요즘 현대 사람들끼리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31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전에도 공부한 적 있지만 이 SNS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단어 잠깐 여기 나온 거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 나와 있었죠?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상대적 박탈감. 자, 이때 상대적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라는 뜻이고요. 박탈감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 느낌, 뺏긴 느낌, 이걸 박탈감이라고 해요. 박이 뺐다, 탈, 없어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긴 느낌 이런 뜻인데요. 자, 이거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뺏기거나 잃어버린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듯한 뺏긴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 아이에게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친구가 최신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막 게임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나는 원래 스마트폰 없어도 잘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가진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을 보니까 나도 스마트폰 있어야 하는데 나만 없네? 나는 핸드폰 없네? 라는 감정 느낄 때, 이럴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열등감이라고 하셨는데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만 없네 라는 느낌 때문에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뭔가 무능하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라는 느낌 때문에 좌절감도 느끼고, 또 그 사람이 부러워지겠죠. 질투심도 느끼게 되고, 또 부러운 마음도 생기고요. 방금 티베메티님 쓰신 것처럼 열등감.
아, 쟤는 있는데 나는 없네. 질투심과 그 다음에 좌절감이 섞인 이 열등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박탈감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또 상대적 박탈감 비슷하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상대적 박탈감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상대적 빈곤이라고 표현합니다. 빈곤은 가난한 거죠. 가난한 건데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가난하진 않아요. 내가 용돈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밥도 먹고 집도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집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난하다라고 느껴질 때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특히 상대적 빈곤 같은 경우는 절대적 빈곤과 비교하시면 좋아요. 절대적 빈곤은 진짜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거나 아니면 뭐 쉴 곳, 잠을 잘 곳, 집이죠. 집이 없거나 하는 삶에서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상황, 이것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고, 상대적 빈곤은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다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가난하다고 느끼는 상황, 이걸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티님이 피로감, 피곤하다, 힘들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피로감, 피곤하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는 피곤해서 그 결과 힘들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괴롭혀서 힘들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힘들다는 몸이나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힘들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피로감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 같은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는 같고 이건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시죠? 특별히 여러분들 31번에 SNS 관련된 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요즘에 조금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 여러 번 같이 공부했었죠. 특히 메이든 보이즈 1회 문제에서도 1회 우리 전에 공부했었던 1회 문제에서도 이 SNS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었죠. SNS 이용자들이 뭐 이렇게 중독성이 있다. SNS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도 생기니까 디지털 거리두기 해야 한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 SNS와 관련된 내용의 문제도 풀어봤었고요. 그거 여기 있었습니다. 읽기, 메이든 보이즈 1회 읽기 예상 문제에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에 54번 예상 문제로 문제도 풀었었어요. 이전에 여기서 이렇게 SNS 관련해서 SNS의 뭐 문제점, SNS 왜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그리고 SNS를 뭐 문제점 없애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쓰기 문제로도 풀었었죠.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SNS는요, 여기 보시면 이전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64회 토픽 읽기 문제에서 SNS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기까지 한다. 뭐 이런 SNS로 물건 판매할 때의 좋은 점까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용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SNS의 좋은 점, SNS 왜 하는가, 그리고 SNS를 통해서 어떤 것들 하는가, 뭐 물건도 판다, 개인 방송도 한다, 뭐 이런 것들, 또 SNS 문제점, 뭐 가짜 방송 생긴다, 뭐 SNS 때문에 사람들 스트레스가 심해진다, 뭐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32번 보도록 할게요. 자, 32번부터는 이거죠.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글의 내용과 같은 건 그냥 무작정 글을 읽고 1번부터 4번을 문제를 풀면 물론 단어도 많이 알고 있고 문법도 많이 알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잘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읽기 능력이 부족하고 읽기 능력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문제 풀고 밑에 문제 확인하고 1번부터 4번까지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글을 보게 되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1번에서 4번에 나온 답지 먼저 확인해서 어떤 내용이 주제인지 주제 단어를 먼저 찾자라고 했었죠. 주제 단어를 찾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주제 단어 외의 포인트,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글을 보거나 듣기를 잘 들을지 포인트를 찾자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에 화가 글 쓰는 사람 모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네고라는 사람이 몰라도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모네고 나온 걸 통해서 위의 내용에서 모네나 고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뒤에 보면 공통점, 같은 내면 세계, 자유자재로 붓을 사용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포인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글을 쓰는 사람 나왔으니까 4번 내용 우리 여기 확인해야겠죠. 글을 쓰는 사람 펜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가듯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붓 틀렸네요. 일단 글을 쓰는 사람은 붓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펜을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4번 틀린 거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풀어가듯이, 풀어가듯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죠. 가는 것처럼 같은 의미입니다. 가는 것처럼, 글을 쓰는 사람처럼 비슷하게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화가는 어떻게 한대요? 붓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1번 볼까요? 화가는 붓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을 표현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생각 표현 틀렸다. 일단은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세상과 소통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32번 틀린 분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앞에 나가듯, 는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 52번 쓰기에서는 이 마치까지 앞에 나와서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렇듯이 비하다 라는 문장으로 나왔었는데 이때 내용이 뭐였어요? A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B의 행동과 유사하다, 비슷하다 라는 의미였죠. 자, 그럼 보세요. 이 B의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앞에 서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이 A를 잘 봐야 하는데 앞에 나온 A를 보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펜으로 뭘 해요? 생각을 풀어낸대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풀어낸다라는 것은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마치 이 글을 쓰는 사람, 화가 똑같고요. 펜, 붓 똑같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풀어내는 건 소통하는 것과 똑같겠죠. 그러면 이 문장 무엇 하는 것처럼 하는 듯이 라는 문법 표현을 통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붓으로 생각 표현하는 것은 같다. 뭐가요? 화가가 붓으로 붓이 아니라 이거 펜이었죠? 붓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은 생각을 표현한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과 소통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답 1번의 답 붓으로 생각을 표현한다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요. 이 문장 표현 때문에 뒤에 나오는 세상과 소통하는 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 같은 의미구나. 이 문장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답은 여기서 1번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계속 볼게요. 이해 안 되시면 이따가 다시 질문해 주세요. 계속 보면요. 자, 화가에게 붓은 어떻게 해준대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만들어준대요. 자신의 세상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내면 세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또 그리고 인상주의 두 거장 클라우드 모네, 빈센트 반 고흐 나왔습니다. 우리 2번, 3번 봐야겠네요. 2번과 3번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볼게요. 모네와 고흐는 인상파라는 점에서 같은 뿔이 같다 라는 거 나와 있죠. 하지만 나와 있으니까 뒤에는 차이점이에요.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이해할 수 있겠네요. 2번 붓 스타일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인상파라는 점에서 뿌리가 같다라는 거지 붓의 스타일이 같다라는 것 아니죠. 2번 틀렸고요. 두 화가의 붓 스타일은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에 같은 내면 세계라고 했는데 내면 세계가 같은 것 아니었죠? 같은 내면 세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었죠? 그래서 모네는 붓질로 짧고 두꺼운 것 특징이고 역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모네와 고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번에서는 내면 세계는 생각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생각. 네, 여기서 인상파라는 것은 그 그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아니라 1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도 뭐 특별히 단어 볼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 모네와 고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명한 화가들이죠. 위에 그려진 이 두 그림이 이 모네의 그림이고요. 밑에 있는 이 두 그림이 고흐의 그림입니다. 이거 두 개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공통점이 인상파라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인상파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어 중에 첫인상이라는 단어 아시죠? 첫인상. 첫인상이 뭐예요? 처음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처음으로 눈으로 보고 그 사람에 대해 느낀 감정 보고 느낀 것 이걸 첫인상이라고 합니다. 이 인상이 똑같은 인상이에요. 그래서 인상파라고 하면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을 그리는 화가들의 성향, 성격 이것을 인상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문제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여기 보면 인상파라는 점에서 같은 뿌리를 공유했다 라는 이 말 표현 자체가 이 두 화가의 스타일이 두 화가의 그 그림의 스타일이 인상파라는 점에서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 표현 이런 점에서 같은 뿌리를 공유한다. 이때 이 뿌리는 근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본, 뭐 기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죠. 인상파라는 이유 때문에 이 두 화가는 그 그림의 기본이 같다. 그림의 스타일이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볼 거 없는 것 같네요. 위에서 그림에서 뭐 모네의
붓질은 짧고 두꺼운 것, 고흐는 역동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역동적인 게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역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역동적, 여기 보면 그림 자체가 이렇게 막 물결 모양으로 붓질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역동적이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뭔가 이 모네의 그림에서는 뭔가 붓질이 굵고 짧게 뭐 이렇게 표현이 됐나 봐요. 이렇게 짧게 막 점처럼 찍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서 뭐 붓질이 짧고 굵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세나님의 고흐가 반고흐인 거 이제 알아봤어요 라고 하셨군요.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한글로 보고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림 자료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도 글의 내용 같은 거 볼 수 있는데요. 밑에 문제에서 보면 소나무에 대해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위에 글은 소나무에 대한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소나무가 글 전체 내용에 대한 주제 단어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포인트 찾으면 됩니다. 뭐 쉽게 키울 수 있다. 뭐 애국가, 뭐 화강암 지대, 그 다음에 뭐 휘면서 자란다, 뭐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뭐 이런 것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소나무는 이라고 시작하네요. 소나무는 우리 생활 환경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소나무의 특징 첫 번째는 자주 쉽게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애국가에 등장할 정도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한국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뒤에 보면 애국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2번 보셔야 돼요. 2번. 애국가에 등장해서 조경수로 선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애국가에 등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오랜 시간 함께 했다 라고 나와 있지. 조경수에 대한 말은 없죠. 2번 틀렸습니다. 조경수로 선호된다. 틀렸어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조경수는 집에 마당 있죠. 마당에서 키우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당에서 우리가 집에서 자주 볼 수 있게 집 안에서 기르는 나무들을 조경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뒤에 보면 그런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지대는 화강암 집안으로 되어 있대요. 화강암 집안 3번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거 잘 봐야겠네요. 3번. 화강암 집안으로 인해 흙의 깊이가 얕은 탓에, 흙이 얕아요. 흙이 두껍게, 깊게 있지 않고 너무 조금 얇게 있기 때문에 소나무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구불구불 휘면서 자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화강암 나와 있기 때문에 3번 확인하면 곱고 크게 잘 자란다라고 했는데 여기 잘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표현 나와 있으니까 3번 틀렸죠. 또 볼게요. 여기 휘면서 자란다라는 표현 때문에요. 4번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4번 휘어요. 왜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휘어요 라는 말인데요.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흙의 깊이가 얕대요. 여러분들, 흙이 이렇게 두껍게 있을 때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무 뿌리가 이렇게 깊게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흙이 이렇게 얕게 있어요. 두껍지 않게 있으면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두껍게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퍼지면서 나무가 자라게 되겠죠. 자, 그러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 흙의 길이가 얕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휘면서 자란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쉽게 키울 수 있다 라는 말은 없었죠.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다 라는 말만 있었기 때문에 답은 4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나머지 문제 보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의 풍파를 이겨내며 자란 소나무의 모습을 감탄하며 더 멋스럽게 생각해 조경수로 더 선호한다 라고 나오네요. 여기 조경수 나오긴 했는데요. 왜 조경수로 선호해요? 이런 소나무의 모습에 감탄하기 때문에 조경수로 선호한다 라는 거죠. 애국가에 등장했기 때문에 조경수로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모습 때문에 조경수로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2번 답이 아닌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기 전에 또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화강암, 풍파, 2개만 봐도 되는, 선호한다, 이렇게 3개 볼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단어. 화강암은 마그마, 용암이라고도 해요. 마그마가 천천히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생긴 바위, 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바로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돌. 이걸 화강암이라고 해요. 화강암. 천천히 마그마가 굳으면서 생기게 된 돌, 이거죠. 반대로 마그마가 빨리 굳어요. 빨리 굳으면서 생긴 돌은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돌 있죠. 마그마의 그 가스가 나가면서 생기게 된 돌, 이걸 현무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대, 빨리 굳은 것, 현무암. 제주도. 그쵸. 누링님 제주도. 볼 수 있죠. 자, 다음에 풍파 보도록 할게요. 자, 풍파는 풍이 바람, 파가 파도라는 뜻이에요. 바람과 파도라는 뜻인데요. 이를 풍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비유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 고통이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또 2번째, 심한 갈등, 싸움 이런 의미로도 풍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녀는 많은 풍파를 헤치고 많은 풍파를 겪고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성공했다.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성공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풍파는 비유적인 의미로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번째는 심한 싸움이나 갈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번째는요. 동생과 누나의, 언니의, 언니와 동생의 싸움으로 집안의 풍파가 끊이질 않는다. 이런 경우에 씁니다. 언니와 동생이 싸워요. 보통 언니, 동생 자매라고 하는데 싸우니까 집안의 이 갈등, 싸움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된다 라는 의미가 있죠. 이해되시죠? 저 누링님 쓰신 것처럼 이런 경우도 쓸 수 있어요. 회사에서 상사 간, 그러니까 위에 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직원과 더 높은 사람 간에 풍파가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세나님 풍파 쓰기에서 쓰면 됩니까? 물어보셨는데 네, 쓰기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풍파가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돼요. 마지막 선호하다 볼게요. 선호하다. 이 선자가 이 호가요. 좋아하다라는 뜻이고요. 선이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택, 그다음에 좋아하다. 자, 그래서 선호하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떤 것을 즐겨서 뭐 좋아해서 고르다, 선택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즐기다, 사용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선택해서 사용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링님 쓴 것처럼 A보다 B를 더 선호하다 쓸 수 있겠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글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사람들은 이 소나무의 모습에 감탄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국 문화 중에 이렇게 소나무의 특징, 뭐 소나무가 뭐 이런 특징이 있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환경이 달라져도 뭐 눈이 와도 파란색, 푸른색이 변하지 않아요. 뭐 색깔이 달라지거나 뭐 푸른 잎이 떨어지거나 이런 변하지 않고 항상 푸르다라는 이런 특징. 또 두 번째, 아까 그 화강암 지역에서도 끝까지 생존한다, 힘든 환경을 이겨냈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이런 자연의 특징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 인간의 삶에 교훈을 얻으려는 이런 것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소나무처럼 소나무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푸른 것 같이 푸르듯이 우리도 변함없어야 돼. 마음이 바뀌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또 소나무가 힘든 환경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상징이라고 하고요. 소나무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부터 선비들이 양반들이 좋아한 그 나무들의 종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징물들 있죠? 한국 문화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한국 문화 중에 이러한 상징물들 중 사군자라는 게 있어요. 이 사군자는 4명의 좋은 친구라는 뜻인데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친구들 이런 뜻이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나무 있고요. 두 번째는 매화 있고요. 세 번째는 난초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국화 있습니다. 이 자연물 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대나무는 사계절 푸르다. 항상 푸르다라는 거죠. 항상 푸르다. 그 다음에 휘어지지 않는다. 휘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 누링님 무궁화라고 하셨는데 무궁화는 사군자는 아닙니다. 무궁화는 그냥 국화예요. 무궁화는 국화. 한국을 상징하는 그냥 꽃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나? 일단 매화는 이른 봄, 빠른 봄에 피는 꽃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추울 때 일찍 피는 꽃 그리고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주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죠. 세 번째 난초도 매화랑 비슷한데요. 난초 아니죠. 난초는 숨어서 깊은 산 속에 숨어 있는 사는 풀 이런 뜻으로 숨어서 산다. 그리고 남이 알지 않아도, 남이 보지 않아도 자기 일을 한다. 이게 항상 푸르게 있고 꽃도 피고 이런 걸 통해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숨어서 자기 할 일을 한다라는 면에서 이거 본받아야 돼, 교훈이 돼 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국화도 매화랑 비슷해요. 가을, 늦가을, 늦은 가을에 피는 꽃이라는 의미로
다른 꽃들은 너무 추워서 다 져버리는데 얘는 또 매화나 국화 같은 것은 추울 때 피는 꽃이다.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다. 라는 면에서 본받을 점이 있다. 라고 하고 이런 이 사군자 있죠? 이 사군자에 이 소나무까지 해서 이것들을 옛날 조선시대에는 본받을 게 있어. 우리가 이 정신 얘네들이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해 라는 의미로 그림 또는 글에서 자주 즐겨서 그렸어요. 그림이나 글에 많이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도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나오는 단어들이 뭐 아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기와 관련한 언어 능력이 주로 핵심 단어, 주제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 중에 단어들, 어떤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아기가 부모의 말을 따라한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2번, 사람들 대부분은 언어 능력이 아기 때 생긴다, 결정된다 라고 나와 있죠. 3번은 아기 때의 언어 능력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관계 중요하겠고요. 마지막 4번, 3년 지나도 말을 못할 때 어떻게 하래요? 반복해서 가르쳐라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위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아기의 뇌는 태어난 후 3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기 뇌가 태어난 후 3년 동안 80% 발달이라고 나와 있죠. 이 뒤에 보면 이 3년이라는 표현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4번 3년 볼 수 있네요. 3년이 지나도 말을 못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 3년이 말을 못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뇌가 발달한다라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라는 것 우리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생각해 보면 80% 정도가 발달한다라는 것은 뇌가 거의 발달한다. 3년 동안 거의 다 완성이 된다, 발달한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2번에 사람 대부분 언어 능력이 아기 때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아기 때 결정되는 것은 언어 능력이 아니라 이 뇌가 주로 뇌가 3살 이전에 아기 때 결정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뇌가 아니라 언어 능력이 아니라 뇌가 주로 결정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번과 4번 틀린 것 확인할 수 있겠네요. 계속 볼게요. 네, 이 시기 3년이라는 시기에 부모와 대화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이 시기에 형성된 언어 능력은 언어 능력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네, 한 아이의 읽기, 쓰기,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술 발달을 좌우할 수 있대요. 좌우하다라는 것은 결정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시기에 결정된 언어 능력이 아이의 이런 능력, 대인기술, 발달 등도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번 인간관계의 언어 능력 영향을 미친다 라는 표현 맞는 것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계속 볼게요. 아기가 아직 말을 못하더라도 말 못한다. 3번에 한 번 더 나와 있었죠? 말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래요? 아기의 감정을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표현하기 위해서 자, 아기가 내는 소리 그대로 따라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다. 아기의 소리를 누가 따라해요? 부모가 따라해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1번 아기가 아니라 부모가 아기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게 좋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답은 3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진 않죠? 이 문제도. 이것도 단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아까 좌우하다 하나 볼까요? 무엇을 좌우하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단어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자, 좌우하다 무슨 뜻이에요? 영향을 미치다, 뭐 아니면 결정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릴리님이 선생님 대인관계는 크다의 대와 사람의 인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인관계. 이때 이 대가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대가 사람을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대하다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 이렇게 할게요. 사람을 만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걸 대하다라고 해요. 이때 이 대고요. 이는 릴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인이라고 하면 사람을 대하는 거죠. 사람을 대해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걸 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계는 뭐예요? 대인관계. 연결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 이걸 대인관계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세나님이 향후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향후 볼게요. 향후는 이런 표현과 같아요. 향후,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미래,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53번 쓰기에서 이 전망과 관련한 쓰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향후라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요. 향후, 뭐 따라서 앞으로 뭐 이럴 것으로 뭐 전망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이거 똑같이 이 앞으로 대신에 이 향후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따라서 향후 이렇게 될 것으로 뭐 보인다, 전망된다, 추측된다, 이렇게 앞으로 대신에 향후 써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세나님이 대인관계, 인간관계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서로 친해지고 좀 이렇게 어떤 뭐 누나 동생 아니면 뭐 친구, 뭐 부모 자식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인간관계라고 하죠. 네, 대인관계도 비슷합니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인간관계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그 다음에 난다홍이 상호작용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셨어요. 상호작용 여기 나와 있네요. 상호작용.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상호작용은 그냥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류. 상호작용이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는 것, 이런 뜻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작용, 이런 건데 어떤 걸 주고받냐면 사람들과 뭐 눈빛 서로 바라보죠. 그리고 대화해요. 말을 뭐 주고받죠. 그리고 뭔가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뭔가 전해주고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티벳매티님 유대 또는 유대관계 서로 달라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좀 다르죠. 유대는 같은 뭐 소속이나 같은 것, 어떤 뭐 어디에 포함되어 있거나 뭔가 좋아하는 게 같거나 뭔가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공통점. 어떤 사람과 내가 공통점이 있다고 느끼는 것, 이걸 유대라고 하고요. 이런 감정이에요. 있다는 느낌. 이 느낌을 유대라고 하고, 똑같은 말로는 유대감이라고도 합니다. 유대관계라고 하면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공통점으로
하나가 된 관계.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공통점으로 서로 가까워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런 관계를 유대관계라고 하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유대관계, 나의 느낌은 유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나티님 나랑 유대감 찾지 마.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건 감정이에요. 유대는 나의 감정. 유대관계는 나와 너의 무슨 뭐 관련성? 어떤 관련이 있는가? 관련성. 이런 걸 유대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